통상적으로 문화는 뭐 사회 교과서에서부터 써 있듯이 전승되는 거죠. 사회화 혹은 문화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에서 뭐 아들, 딸 세대로 이렇게 내려오죠. 학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회학 혹은 이제 인류학에서 처음에 배우게 되는 개념인데요.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록이죠. 근데 그 기록이 책에 쓰여진 기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제가 여기 오면서 그 동해문화원 건물을 찾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건물이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건물 자체가 또 이 건물이 동해시청 바로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록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전에는 이게 아마 시청이 새로 지어지면서 왔을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문화원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인류학은 뭐 요새는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익숙하시겠지만 문자가 없는 사회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인류학자들이 많이 연구했던 곳은 그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가 없는 곳이니까 처음에 인류학자들은 그걸 역사가 없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란 것은 그 역사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이 사람들이 구술을 하는데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께서 기록을 하실 때 그 어떤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으신 그러니까 그분의 기억 자체가 이제 살아오신 기록일 텐데 그것을 이제 말씀을 여쭈면 그 원주민 사회 같은 경우는 한 번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시작을 해서 막 2시간, 3시간씩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그걸 약간 노래처럼 운율을 맞춰서 얘기를 해주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 사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겠죠. 조사하러 간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도저히 어떻게 한 사람이 저렇게 쭉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음에 또 물어봐도 거의 똑같이 그 암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요새는 요새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목적지를 못 찾아가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길을 막 외워가지고 뭐 오른쪽 왼쪽 막 그래서 갔었는데 요새 저를 포함해서 비교적 젊은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갑자기 당황을 해요. 매일 다니는 출퇴근길인데도 당황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생기면 자신이 살아왔던 시기에 대해서 기억하는 폭이나 내용 자체가 같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무문자 사회에 가서 당신들의 조상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당신들의 아버지, 당신들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셨던 게 한 50년쯤 전인 것 같은데, 왜냐면 할아버지, 수명들이 짧으니까 한 3, 40대 정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부족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할아버지쯤 됐으니까 50년쯤 전인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일이 아까 일어났다고 하셨죠? 라고 물어보면 이 무문자 사회에서 구술을 담당하는 그 일종의 전문가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그게 50년쯤 전, 60년쯤 전이라고 하면 그걸 딱 집어서 거기를 멈춰서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체 역사를 머릿속에 쫙 그냥 순서대로 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점을 찍으면 그걸 얘기해주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연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많이 거론되는 재밌는 사례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그렇지 않죠. 저희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책에 쓰여져 있는 것,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부터 저희들이 듣잖아요. 아니면 단군 신화도 글로 나중에 남겨진 것들이고 이제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혹은 문자가 있는 사회에서 구술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자리가 없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인류학자들이 그렇게 문자가 없는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깨달았던 것은 결국은 역사, 기록이 되어 있는 것, 문자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좁은 의미의 역사일 수 있다.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그리고 책에는 그러니까 주로 옛날 책을 보면 왕조사죠. 왕이 어떻게 했다.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 어떤 영웅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 시대의 왕이나 영웅들만 살았던 것이 아니죠. 그냥 평민들도 살았을 것이고 뭐 상민들도 살았을 것이고 뭐 한국에서는 그걸 노예라고 부르진 않겠습니다만 한국이 아닌 경우에 노예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노예들의 삶에 대해서 쓰여진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역사에 기록된 것보다 역사는 더 원래 많은 것이었을 것이고 지금 아까 소개에서도 나왔듯이 만약에 누군가 이런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만 노예 혹은 상민, 평민이었는데 그 사람이 글을 쓸 수 있었다면 혹은 부족사회 같이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쫙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역사인 거예요. 역사책에 써 있는 역사 말고 또 다른 역사인 거죠. 그 어떤 사람한테 가서 어떤 얘기를 듣고 그것을 정리해서 갖고 와라. 이거는 이제 보조원 같은 역할이잖아요. 시키는 일을 하는. 근데 사실은 그러면 그냥 보조원이에요. 조교죠, 조교. 근데 조교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되돌아오면 지금 여기서 제가 좁은 의미의 기록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SNS나 댓글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이라고 취급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그것을 얼마큼 수집할 수 있는가의 문제하고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흔히 많이 들었던 그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선왕조실록이나 이제 승정원 일기 같은 경우도 다 한자로 됐던 거를 한글로 많이 풀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들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같은 심일정 박사님은 한자를 잘 읽으시지만 저는 못 읽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연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한글로 얼마 뒤지면 나옵니다. 공공 자산이 됐어요. 그럼 이건 그 예전의 기록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한자로 쓰여졌기 때문에 장벽이 있었죠. 진임 장벽이 있었는데 그건 하나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예전에 쓰여진 공식적인 기록 말고 또 다른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또 다른 역사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주목받는 것이 이제 구술사죠. 그리고 주로 구술사는 어르신은 어릴 때 어떠셨습니까? 뭐 초등학교 때 뭐 어떤 분은 이제 소학교인 경우도 있고 국민학교인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아니면 그분이 계속 써내려갔던 일기 같은 것들 이제 찾아 나가기도 하고요. 사실은 뭐 저도 어릴 때 일기를 썼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때 쓰라고 하는 일기는 사실은 그 선생님들이 그랬잖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느낀 걸 솔직하게 쓰라고 누가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쓰면 된다. 그래놓고 방학이 끝나면 그걸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기가 정말 남한테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솔직하게 쓰는 글이라면 선생님한테 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기가 원래 가지는 그 묘한 특징이 그런 건데 자신의 내면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굳이 남의 눈치를 안 보지만 사실 정말로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또 보여주고 싶어서 쓴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요즘 이것도 기록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단들이 일기를 연구를 했는데 일기를 보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 거의 놀라울 정도로 이 양반이 왜 하루에 매일매일 막 10몇 년 동안 이렇게 쓰는데 막 그 자신이 구멍가게 가서 담배를 얼마 주고 샀다라는 것까지도 쫙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꼼꼼하게 어디 가서 시장에 가서 뭘 샀다. 이것을 왜 남겼을까라고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런 경우 많은 경우가 이제 누구한테 돈을 꿔줬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런 식의 것을 역사라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통상 뭐 세종 때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쓰여진 역사랑
그렇게 개인사가 막 써 있었던, 뭐 오늘은 마누라랑 싸웠다, 뭐 오늘은 큰아들이 나한테 소리 지르고 나갔다, 이런 식의 얘기가 써 있는 것을 어떻게 이어붙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계속 지금까지도 논쟁거리가 돼요. 하지만 일기라는 것도 어떤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 날은 또 아주 사소한 얘기를 쓰기도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역사에 있어서 기록이다라고 이제 주목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술사라고 구술사라고 써 있는 부분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역사를 다시 본다.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책이나 신문이나 기록에 나와 있는 6.25가 있다고 하면 6.25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6.25를 어떻게 겪었을까? 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그게 첫 번째 시작이었죠, 대부분.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런 거 말고 뭐 이런 거죠.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이 있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새마을 운동에 참가했을까? 어떤 학자들은 그걸 동원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로 논쟁들을 해요. 그러다가 그 당시 실제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들어보자라고 바뀐 것 같은 경우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주 거의 예외가 없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요새 그 보훈연구원에서 책을 쓰는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데 보훈연구원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그 항상 싸우는 문제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 보훈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 전쟁에서 싸운 분들 이제 뭐 보훈병원도 짓고 보상금도 드리고 훈장도 드리고 뭐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뭐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 유가족 뭐 이런 분들도 이제 보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광주의 예를 들면 광주에 내려가서 진압을 했던 분도 보훈 유공자고 그다음에 거기서 희생당한 사람들도 보훈 유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 두 그룹이 나눠서 싸운대요. 진짜가 아니라고 서로. 제가 과장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보훈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원래 의미로 친다면은 아주 전형적으로는 전사자들, 국가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보훈, 베테랑의 의미인데 보훈의 의미를 점점점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것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이제 생긴 거죠. 국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사에서 초점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범위보다 20년 후에 그게 더 커진 겁니다. 이게 범위가 커지니까 예전에는 반대했던 게 한 울타리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둘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저는 그렇게 굳이 꼭 충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의 초점이나 거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 역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뀐다고 해도 어떤 개인의 역사하고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문서와 구술사 얘기로 들어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의 연속이기 때문에 시간이 벌써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문서는 사실은 문자 사회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 국가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 관료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관료제는 문서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죠. 그리고 구술사는 사실 무문자 사회를 연구할 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이제는 사회에서 혹은 지역에서 혹은 개인에서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새로운 역사를 찾아내려고 할 때의 받침돌이 되죠. 디딤돌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왜 우리가 구술사라고 한다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만든 역사잖아요. 그럼 역사는 원래 문서에 쓰여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왜 문서사라고 쓰질 않고 역사라고만 쓰냐? 그거는 역사는 문서에 쓰여진 것에 기반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딱 써 있고 거기다가 구술사에다가 원래는 역사로 취급되지 않았지만 너도 역사로 끼워줄게 라고 나중에 넣기 때문에 구술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문서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고 하나는 구술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면 구술사라는 말을 쓰지 않을 거예요. 구술 방법론이라고 쓰겠죠.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 문서를 쓰는 방법과 사람의 말을 증언을 통해서 쓰는 방법이라고 나눌 텐데 굳이 구술에는 구술사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위계가 있습니다. 만약 똑같은 말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문서에 쓰여진 것들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공식적인 문서에 기반한 역사에서 빈자리가 있다거나 결여가 있다거나 잔여가 있다, 여집합이 있다라고 할 때 구술사를 찾는 게 아직까지는 역사 쪽, 역사 인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향인데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문서하고 기록이 있을 때 이걸 기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인스크립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어디서 기입을 하는가 기록에 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공식적인 문서라는 건 결국 신뢰할 만한 기록자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름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SNS나 익명의 댓글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사료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몇 월 며칠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로부터 나온 기록이다라는 게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신뢰성의 부분을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명시적인 것이 장기 기증입니다. 장기 기증할 때의 문서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연류, 그러니까 저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연루됐다 할 때 그 연류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저의 신장을 떼어서 누군가한테 줬다. 그러면 보통 가족한테 주죠. 타인한테 주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족한테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어딘가에서 얻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장기를 준 사람이 누가 누구한테 준다라고 하는 게 딱 알게 되면 서로 알게 되면 제가 만약에 심일정 선생님한테 제 장기를 줬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제가 준 장기를 달고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죽거나 심일정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저는 끝까지 생명의 은인이니까 죽을 때까지 저한테 뭘 갚아야 돼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그러니까 해결 방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법 장기 시장이 생깁니다. 막 납치해가지고 장기를 빼내는 그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장기를 줄 때는 완전히 익명화를 시켜야 됩니다. 누가 누구한테 간다는 걸 서로 준 사람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몰라야 돼요. 그래야지 끝나요. 그러니까 준 사람은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준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받는 사람은 누군가 고마운 사람이 나한테 줬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이 누군지가 밝혀지면 안 되죠. 그런데 장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이 사람이 장기를 준 사람이 병을 앓고 있었는지 나이가 몇이었는지 이전에 그러니까 약을 먹은 게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록이 많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은 굉장히 많은데 이름은 빠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이 탈연루고 그다음 재연루라고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만약에 그 기록에 이 문서가 달려 있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사실은 열심히 그 이름 지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 의료 기록도 찾고 그래서 그 장기에 대한 설명이 아주 정교하게 붙은 다음에는 아무도 찾을 수 없게 그 이름을 딱 지워야 됩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이런 문서가 없으면 그 장기는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거니까 그건 범죄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서가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특히 이제 현대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가 참조라고 쓴 거는 이 유령 아빠인데 그 영국의 사례입니다. 1980년대쯤에 나왔던 유명한 사례인데 그게 뭐냐면 영국의 부부가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남자가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이프가 너무나 그 남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직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을 때 그 남성의 정자를 빼냈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영국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식물인간 상태인데 나의 정자를 빼도 좋다라는 사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자는 이미 갖고 있는 건데 이 와이프는. 근데 이제 와이프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직 그런 법이 없는 나라를 갔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그러면 안 된다는 법이 있었는데 유럽의 다른 그게 아마 벨기에인가 그럴 겁니다. 그 나라에 가서 그냥 그 정자를 그러니까 냉동 상태 걸 가져가서 자신은 난자로 해서 아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가 나왔어요. 그 애가 태어났어요. 그럼 다시 영국으로 와야 되잖아요. 영국으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애를 출생 등록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유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가 유령이 안 되려면 그 사람이 나의 정자를 주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처분은 나의 와이프한테 맡긴다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서 한 장이 없어서 얘는 유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유령인 애는 출생 신고를 못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럼 대신에 그 외할아버지 이름으로 뭐 입양한 것처럼 처리해라 그랬는데 또 이 와이프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다. 이 아이는 나와 내가 사랑하던 그 남자와 나 사이에서 나온 아이이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겠다. 그래서 계속 싸웠어요. 몇십 년 동안. 근데 결국은 끝까지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일은 불가능하잖아요. 그 사람이 식물인간 상태가 있는데 냉동을 해서 정자를 빼내서 그걸로 아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예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럴 때 기록의 역할이, 문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이 사진을 보내주신 분이 제가 성함을 외우지 못했는데, 네, 제가 이걸 드릴게요. 그냥 이걸 고르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거 골라주신 거예요? 저희 집에 내려왔던 역사인데요. 네네. 네, 저런 고서가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걸 지금 저 2018년도에 동북아 재단에다가 기증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췌했던 내용인데 그 밑에 내용 적혀 있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김상래 선생님께서 이제 이거를 선택하셨는데 이게 이제 기록할 만한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기록할 만한 것하고 이미 기록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돼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걸 갖고 오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사실은 이 자료가 그러니까 어떤 기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문서는 사실 증거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역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한 증언이죠. 근데 그게 책으로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네네 일기군요. 그렇죠. 여기 일기라고 쓰셨죠. 이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 기록을 찾을 때의 중요한 그 소스로서 그 일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일기가 공식적인 역사에 나온 빈자리를 채워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찾으려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공식적인 역사를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짝을 맞춰서 그걸 일기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 결과 이제 이것이 그 기록할 만한 그 자료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 거겠죠. 이것도 그렇군요. 이거 진짜 오래된 책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진은 커서 이 꼬마 아가씨 사진은 누가 보내신 거죠? 제가 성함을 까먹었습니다만 여기 제목은 작은 바이러스가 세계의 놀이터 환경을 바꿨다라고 하는 설명을 짧게 붙이셨어요. 네. 아니 과제라는 부담감이 있어서 머릿속에 늘 있다가 어젯밤에 급해갖고 놀이터 운동 좀 하다가 과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기가 하나가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생각지 않던 건데 이게 그 생활 전 영역에 이제 모든 이들이 저 착용하지 않으면은
이단화 취급하는 이런 그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저게 앞으로 계속 갈 건지 중간에 스톱할 건지는 몰라요. 그러나 일단 이제 이것은 상당히 또 하나의 어떤 경이로움을 가져오는 그런 신세계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일단 잡아봤어요. 없을 거고 그래서 또 향후도 저희 지금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의미가 고 이러면서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런 게 그냥 일단은 궁금해서 그렸습니다. 예, 이것도 사실 그 동해역에 내리니까 저 사진 붙어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동해에서 그 유명한 그 장소 중에 맨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한 거고 저 모양 때문에 유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모양이 훼손된다는 것은 저 이름 자체 원래는 촛대 모양이었지만 끝이 조금 부서진 바위 뭐 이렇게 붙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저 경관이죠, 자연지물이죠. 자연지물이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때 사실은 그냥 놔둔다라고 하는 자연물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부서진 거 그냥 놔둬야죠.